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잠시 주춤하던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오른 건데요. 공공요금, 가공식품, 서비스 요금, 종류 구분 없이 서민들 마음도 모른 채 오르기만 하는 물가. 이대로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금리 카드를 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집중 진단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와 금리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10월 소비자 물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그리고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5.7% 1년 전보다 올랐네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10월 소비자 물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7% 올라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좀 더 실망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지난달에 비해서 석유류라든지 아니면 농수축산물 가격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에 기상이변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류 제품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 두 가지는 전월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농수축산물이나 아니면 이제 석유류를 제외한 것, 아니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것은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한 지수도 0.1%포인트 지난달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결국에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완화할 시점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조금 올려서 소비를 둔화시켜 가고 있는데 물가에는 아직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5.7% 이상 조금 실망스럽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원 물가가 0.3%나 증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원 물가. 예, 그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이 그 도시 그 가스, 전기 이런 수도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쪼개서 보게 되면은 그 도시가스 부분은 36.2%나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도 18.6%, 그다음 난방가스, 지역 난방비도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제히 그 물가 상승률을 높인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로 인해서 이런 전기, 가스, 수도가 CPI에 즉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9월에는 0.48%포인트였는데 10월에는 0.77%포인트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주범은 전기, 가스 요금 이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건 아까 석유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도 그 부분이 많이 올랐다. 10월 달에 한전이 그 전기 요금을 좀 인상한 효과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도 인상이 되었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금이 오른 것이 지금 이제 반영이 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서비스, 그러니까 외식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 측에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물가 지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개인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외식 물가 뭐 이런 게 지금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이 부분은. 예,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식당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고 그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많이 올려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충분히 다 반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전이나 그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반영했다 그러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좀 이제 물가 상승이 높은 걸 감안해서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물론 고물가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더 올렸어야 되는 것을 좀 늦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주범이라고 너무 나쁘게만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한전이 주범이다 이렇게 말. 한전의 경영 상태를 생각하면 전기요금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예.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도 물가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나타나고 있다. 이게 굳이 주범이라고 이렇게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한 현상인데 코로나 이후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 그런 부분이 가장 주범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5.7% 1년 전에 그러면 사실 이게 6%를 넘어서 조금 둔화되다가 다시 아까 0.1%포인트 상승폭을 키웠잖아요. 당분간 이런 높은 수준 계속 유지될 거로 보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3%까지 이제 7월 달에 올라갔다가 그게 약간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죠. 작년에 사실은 이제 하반기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본이 되는 작년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작년 대비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자면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그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과 다른 이제 산유국들의 협의체인데요. 이 협의체에서 얼마 전에 그 감산 결정을 해서 11월부터 이제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산 결정한 것이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근데 예. 이것은 전체 세계 석유 공급량 하루 공급량 중에 2%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이 감산 결정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 실효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11월이고요. 여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네.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예. 여기에 지금 국제 곡물가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다시 예. 조금 꿈틀거리는. 예,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을 이제 맺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파기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여러 곡물들이 세계로 수출될 길이 다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국제 곡물가도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할 조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지난 간밤에도 이제 발표된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서 견조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 연준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렇게 발맞추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환율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수입 물가 통해서 또 물가로 전이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5% 후반대, 10월은 5.7%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공급층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5% 후반 계속 올라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데 원유 가격, 원화 환율. 근데 통계청은 오늘 설명을 하면서 뭐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6%대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은 좀 타당한 분석입니까? 일견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타당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틀릴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한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희망하건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부 그 물가 상승률을 좀 잡아두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만약 우려와 달리 조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공급 측면에서의 그 물가 상승 기전은 조금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수요를 억누르는 이 고금리 형태의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이 약간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수준 6%는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이제 물가가 이제 6% 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확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6% 근처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뭐 몇 개월 정도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고물가가 계속된다. 더 올라서 6%로 다시 오르진 않더라도 현재 수준의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건데. 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오른다 하더라도 현재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떤 물가 안정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부분의 신호를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일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 기대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수요를 조금 둔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앞서 이제 성황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의 시차가 걸립니다. 예. 근데 작년 8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새로운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1년 정도의 어떤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향후 1년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10월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4.3%로 그 전달에는 4.2%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중요한데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물가 안정이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실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될 때 기업들이 이제 물가를 설정을 할 때 제품의 가격을 미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높게 책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통화정책 담당자들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물가 안정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이 4.3%니까 9월보다 오히려 올라와서 앞으로 1년 안에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그게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다는 얘기네요. 원달러 환율도 언급을 좀 우리가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1,42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많이 작용할 텐데 이것도 역시 좀 시간을 두고 길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게 되고요. 지금 10월 달에 보면 10월 14일에 1,442.5원까지 찍은 다음에 지금은 좀 내려와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1,417원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1,420원대를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이제 동월로 보게 되면 한 300원 정도 오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25% 정도 오른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수입 물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수입 물가라는 것이 사실은 외국에서의 생산자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 수입돼 들어오면서 들어온 물가인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의 효과가 환율이 뭐 많이 오른 게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마 하반기에는 강하게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그 수입 물가 상승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더 영향을 미친다. 후에 그럼 미친다 그러면 현재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좀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달 24일 금통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지 이렇게 물가가 수그러들질 않을 때 뭐 지금 다 빅스텝이냐 뭐 0.5%포인트 인상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선택 불가피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제일 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의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서 보듯이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낮추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 빅스텝은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금통위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른바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역시 빅스텝을 주장하는 분들이 단연 많았지만 그 우려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은 걸로 나타난 거죠. 그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 두 분 정도가 베이비 스텝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좀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는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약간 소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 내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금리를 뭐 올리는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0.5% 즉 빅스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일방적으로 강했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채권 시장에서 약간의 크레딧 크런치가 생기면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꿔 말하면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해서 채권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는 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지금 빅스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약간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곤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약간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고민을 지난 한 달 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빅스텝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쟁이 나타나면서 빅스텝의 그 영향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지만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혹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빅스텝을 우리도 계속할 경우에 경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과도하게 억누르는 어떤 부작용 괜찮을까요?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높이고 좀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물가를 잡지 못하고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물가도 잡지 못하고 경기도 잡지 못해서 어느 것도 잡지 못하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인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은 이제 한국은행이 24일 금통위에서 빅스텝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빅스텝을 당연히 밟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 연준의 결정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역시 연준의 결정이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준의 결정을 이미 뭐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다음 달 연준이 한 번 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12월 걸. 12월 달에. 우리는 이제 11월 말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준은 내일 새벽에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정말 이런 우리가 정말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상은 과거 뭐 지금 당장 그런 예상이 나온 건 아니고 한두 달 전부터 마지막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갈 것이다라는 게 큰 예상이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밟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그냥 현재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에 일부에서는 5%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금리 인상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도 있긴 한데요. 근데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경기 침체도 물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은 예.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정말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은 물가 잡는 거에 미안하지만 예.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일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12월은 빅 스텝으로 조금 속도를 약간 늦출 가능성. 예. 그렇게 보시네요. 그것이 과연 우리 11월 24일, 이달 24일 예정된 하는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물가를 토론하고 있지만 물가 뭐 6%를 위협하는 높은 수준인데 물가 외에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무역 적자가 지금 7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우리 버팀목이 수출인데 이게 수출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서 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7개월 연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로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데는 이제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그 기조 때문인데요. 수입액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이제 환율 상승까지 겹쳐져서 수입액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수출은 그래도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출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의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액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수출처가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중 수출액이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입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당분간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무역 적자의 지속이 결국에는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켜서 환율을 점점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더 밀어올릴 거다. 그럼 또 물가 더 올라가게 생겼네요. 지금 품목별로는 반도체, 지역별로는 중국, 우리 수출 부진. 그런데 중국 경기 상황을 보면 이런 현상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 내년이라도 좀 있을까요? 이게 내년 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희망을 가지는데요. 예. 근데 약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보는 그 엄청난 무역 흑자가 사실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중국에 대한 비중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중국이 불경기에 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중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중국에 수출한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많이 막히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수입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의 적자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지금 그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서 또 중국의 코로나 통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이게 중국 수입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데 품목별로 봤을 때 유 교수님 이제 반도체가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도체 외에도 다른 품목도 역시 지금 수출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석유화학 같은 제품들도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유럽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이 대체로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 또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기운이 보이고 있으면서 예. 유럽으로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출이 어느 한 품목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품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기조가 당분간 계속 될 것인데 이것을 반전시킬 어떤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처럼 뭐 수출 진작 또는 수출 증가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제품의 경쟁력도 괜찮지만 글로벌 경기가 지금 까라앉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뭐 지금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2008년도에만 해도 그 경제 위기가 왔지만은 우리 옆에 있었던 중국이 굉장히 큰 고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을 해가면서 그런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과거에 더 과거로 가면은 그 이제 IMF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선진국들한테 수출을 늘려서 빨리 그 회복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렇게 기댈 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단기적인 처방은 크게 뭐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나 수입, 이 무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수출 부진이 우리 이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지만 또 내수가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좀 금리도 이렇게 뜀박질을 하고 더군다나 또 이태원의 이런 참사까지 겹쳐서 소비 연말 좀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때인데 연말까지 어떻게 소비 부진이 좀 심각하게 우려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3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였고요. 이 0.3% 성장이 주로 이제 소비와 이제 설비 투자에 의해서 견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소비가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름 휴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9월에 추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국내 소비가 괜찮았는데 지금 4분기로 가면은 이런 이제 요인들이 조금 해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환율이 많이 상승돼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미국은 좀 어렵겠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통화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 여행지로서 지금 조금 인기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소비를 하니까 국내 소비가 또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이제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경제 성장을 그나마 이끌어주던 것이 이제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지금 고꾸라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국내 소비까지 좀 둔화되게 되면 4분기 이제 성장률은 그 전보다도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 경기 침체의 초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소비가 좀 받쳐준다면 수출 부진을 조금 상쇄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 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우면 올해 성장 목표 달성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내내 소비가 사실 많이 증가했었는데 4분기가 사실은 소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올해는 이번 달에는 월드컵 뭐 특수도 있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어떤 월드컵.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좀 묻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왔던 기회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 2분기, 3분기에 정말 매출을 좀 제대로 올려볼 수 있는 시기였고 내년이 되면 또 경기 불황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매출이 감소하는 걸 각오해야 되니까 어쩌면 한 몇 달간이 가장 괜찮은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좀 이렇게 이태원 참사로 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든 금리를 올려서 약간의 불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안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약간 각오를 해야 한국은행 입장에서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요를 눌러야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영향이 모두한테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취약 계층에게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하는 이 금리 인상이 결국은 경기를 침체, 둔화시키는 의도적인 침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수요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을 이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조금 둔화되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둔화되는 게 내년의 경제 전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주장이네요. 네,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경기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